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꼰대 권견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2명에 대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좀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전 시장으로, 오세훈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박영선 후보와 1대1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양자 구도죠.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이 시장 선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 시장 선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가 워낙 부동산 시장이 뭐 가격도 높아졌다, 세금도 많다,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대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심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 새로운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박영선 후보,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 이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은요. 자, 시장 후보 공약 비교라는 제목을 털고 박영선 후보는 기호 1번이고요. 오세훈 후보는 기호 2번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공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영선 후보는 32만 호 공급을 표방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36만 호 공급, 거의 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서울에다가, 전국이 아니라 서울에다가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 분야로 나눠 넣어서 이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공공에 대한 부분의 공급, 그리고 민간과 공급에서 소외된, 공공에서 소외된 소규모 개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덜 활성화되어 있는 소규모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 이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박영선 후보는 공공을 주도로 하는 공급을 한다. 또 오세훈 후보는 민간 개발을 주도하는 공약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요. 두 후보 모두 다 3가지 부분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공급량이 가장 많냐에 따라서 박영선 후보는 공공개발,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민간개발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이 딱 정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아쉽다기보다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박영선 후보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뭐 후보지가 28군데 됐는데, 원래 2월 4일날 공공주도형 재개발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너무너무 거부감이 많고요. 또 그 안에 독소조항이 많다 보니까 이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에 대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현금 청산한다고 협박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공개발을 처음에 공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지금 똥물을 다 뒤집었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LH 사태도 공기업에서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렀죠. 공공이라 붙은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의 공약이 또 앞에 공공이 붙어서는 공공개발을 가장 많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프레임 자체에서 이미지가 약간은 불리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에 가장 많은 18만 5천 호의 공급을 하고요. 박영선 후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11만 7천 호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급량이 집중되어 있는 공공,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민간,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형성이 됐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세부적인 공약 내용이겠죠. 우선은 박영선 후보를 먼저 보게 되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박영선 후보가 가장 먼저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토지 임대부 1000만원 반값 아파트, 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대요. 이 반값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좀 보면은요, 서울의 일반 민간 아파트들도 30년 정도가 되면은 재건축 연한을 채워서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근데 전체 단지가 공공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특히나 강북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30년이 넘은 노후되어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땅도 공공 거고 주택도 공공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가서 거주를 합니다. 임대료를 내면서 저리에 아주 낮은 임대료를 내면서 그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가 결국은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 재건축이 연한이 채워져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때 이 땅은 이미 이제 공공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새 아파트를 지어서 이 건물에 대한 것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 정도 들어가는 정도니까 그걸로 주택을 공급해서 분양받는 사람은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토지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건물을 소유한 분양받은 분양자는 토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임대료, 토지 이용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평생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이하의 저리에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공약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 공공임대 낮은 임대료로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사회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셔버리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이제 아파트가 노후됐으니까 부신다 하는데 딴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는 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는 것이 지금 공공재개발에서 공유형으로 이제 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와 발상은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도시재생 사업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전환. 자, 이게 제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조금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전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다가 굉장히 이제 주력적으로 밀었던 게 도시재생 사업구역이거든요. 지금도 이미 도시재생 사업구역이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바라지 않아요. 뭘 바래요? 재개발을 바래요. 그냥 한마디로. 근데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걸 바꿔주지를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박영선 후보가 이제 시장이 된다면 이 도시재생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바꿔주겠대요. 이 공공재개발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조합이 주도하는 게 있고 공공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선택하면 되니까 어쨌든 재개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주민들이 너무너무 바라는 그런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도시재생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박영선 후보의 이 공약을 본다면은 좋아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게 도시재생구역이라고 지정해놨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전부 다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리고 바꿨다고 하는데 담벼락에 색칠 몇 개 하고 가로등하고 마을회관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우리나라의 시장이 그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선진국화 됐을 때 필요한 개발이에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를 좀 더 빨리 땡겨와갖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저항에 많이 부딪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시재생구역으로 해준대요.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북권 고밀개발, 역세권이죠. 역세권 개발.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서울에 있는 307개의 지하철역 중에서
100개의 지하철역, 그것도 역세권 범위를 500m로 넓혀서 그 500m 내에 있는 거를 고밀 개발하겠다. 용도 지역을 변경해주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주고 또 인센티브도 줘서 용적도 높여줘서 고밀 개발하겠다라는 취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대표적인 건데, 이 저층 주거지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뭐 7층짜리, 12층짜리 제한이 걸린 데가 있어요. 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제한이 걸려 있는 게 7층, 12층 높이 제한이 걸려 있는 건데, 그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겠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공약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거는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 둘 다 이제 표방하고 있는 건데,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정도의 차이. 그래서 보다 좀 더 이 그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부분은 오세훈 후보라고 볼 수 있고, 박영선 후보는 이제 그 공공이익, 예를 들면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일정 비율, 이런 거는 유지하면서 규제는 완화하겠다, 이런 이제 투트랙을 키고 있는 거고, 오세훈 후보는 그냥 다 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 풀릴지, 또 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폭등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지, 이거는 이제 뒤로 밀어놓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약을 내놓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장에 표를 얻겠다라는 취지에서 과감하게 풀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영선 후보의 공약 중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2030년까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3도심, 7광역중심, 12 지역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지역과 광역중심지 역할에 맞게, 입지적인 역할에 맞게 개발을 더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21개의 다핵 거점으로 바뀌어버리겠대요. 요거는 제가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030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10년 단위 계획을 아무 때나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019년에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요. 다음 기회가 2024년에 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많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미끄럼이 큰 방향이 좀 바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세훈 후보의 공약, 제 얼굴이 좀 가리니까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취임 일주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겠대요. 엄청 적극적이고 급진적이죠. 조례를 개정해서 뭘 하겠대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답니다. 어떻게 풀 거지? 풀면 큰일 날 텐데. 특히나 강남권에 풀리면은 시장이 아마 난리 나고 요동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감당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지수다.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 전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서울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35층 이상을 못 지게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직을 내려놓기 전에, 전 오세훈 시장일 때, 그때 한강변 한강 르네상스라는 걸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행된 것 중에 완성되어 있는 게 동부 이천동에 있는 첼리투스라고 57층짜리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마천루죠. 랜드마크가 돼 있죠. 그런 것들처럼 지금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이제 시장이 된다면,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를 진행했던 것처럼 한강변에 있는 35층을 제한을 풀겠다, 이거죠. 한강변에 있는 주택가, 아파트들은 대환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이죠. 그러니까 표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그런 공약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생주택. 이 상생주택이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요. 상생주택이 뭐냐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짓겠다는 건데, 뭐냐 하면은 활용도가 낮은 민간 땅,
그 예를 들면 내 땅이죠. 내가 갖고 있는 땅을 활용도가 낮아요.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는 일단 입지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또는 뭐 전용 주거 지역이나 또 역에서 되게 멀거나 또는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인데 이건 이제 서울시장이니까 서울 내에서는 서울의 가장 외곽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아마 이제 활용도가 낮은 민간 소유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를 푼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민간 소유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민간 소유를 임대료를 주고요.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을 맺어서 내 땅,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여러 개에다가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은 내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은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난 내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임대료만 받는 건데 임대료만 받고 내 땅 위에다 아파트를 짓게 해줄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있을까? 그건 정말 의문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채워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수량을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36만 가구를 공급해내는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에 좀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현실성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모아주택은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소규모 개발하고 큰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모아 작은 땅들 또 노후주택가들 모아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 작은 규모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민간, 이거는 이게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기보다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대요. 지금 보면은 지정 기준이 노후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과소필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정 부분 완화하면은 지금 정부도 노후도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한 10% 정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66.6% 정도의 노후도를 채워야 되는 재개발 구역인데 57% 정도면은 된다라고 지금 박영선 후보 측 민주당 쪽에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재개발은 이제 그런 요건들을 완화하게 되면은 현재는 좋은 입지, 정말 도심권 내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데 노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전체 노후도를 채우지 못해서 이런 역세권 개발이나 재개발을 못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기준을 완화하면은 현재는 요건을 못 갖췄는데 기준을 완화하면은 요건을 갖추게 되니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현재 박영선 후보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정부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세훈 후보는 민간, 공공이 아니고 공공이 참여하는 거 다 싫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으로 표방하고 있는 게 주거지역 7층. 여기서 주거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7층 이하 제한이 있는 곳이 있고 12층 이하 제한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제한을 폐지하겠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참조해야 될 거는 이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냥 시장이 도장막방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한번 보게 되면요. 처음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생략할 수도 있는데 기초조사를 하고 계획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용도지역 올려주는 거 좋나요? 어느 주민이 용도지역을 올려주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쵸? 올려주는 거 청취하고, 물론 문제제기하는 사회단체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입안을 하는데, 입안이 구청장에서 시장한테 올립니다. 그러니까 각 구의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리는 거죠. 그럼 서울시가 이제 보고 나서 그거를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기관이 어디냐면은 국토부나, 대표적인 게 국토부겠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안 돼 이러면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렇게 해줘 하면은 그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하면은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나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후보의 공약을 조금 더 나눠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봤는데, 두 후보 다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거를 꼽으라면은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 공공재개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제가 볼 때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푸는 거 하고요. 요거 정도가 풀게 되면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제일 먼저 사인하겠다는 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가장 이제 두드러진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프레임 자체가 박영선 후보는 공공개발, 오세훈 후보는 민간개발 이렇게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간 부분, 공공 부분, 소규모 개발 부분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리고 별 차이도 안 나요. 11만 7천 가구 공공이고 7만 가구고, 그 다음에 민간은 9만 3천 가구고 18만 5천 가구니까 두 배 차이는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은 두 후보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사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개발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돼가서 당선이 돼서 어떤 절차를 후속 조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여러가지 유관기관이랑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절차가 잘못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뻐그러지고 어설퍼지는 게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잘 준수하셔서 어떤 후보가 시장이 당선되시든 간에 시장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다기보다는 좀 안정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이게 상당히 어폐가 있어요. 안정과 개발, 이건 두 개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이 된다면 시장은 끌어오를 수밖에 없겠죠. 끌어오른다면은 그에 대한 대책도 동반해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두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규제는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후보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공약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프레임 자체가 공공이다, 민간이다 이렇게 딱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두 후보 모두 다 세 가지의 부분을 다 공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올바른 좋은 판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두 후보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정보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지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